자, 123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복대리 나와 있죠? 자, 복대리 일단 별 하나입니다. 시험에 가끔 나오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본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리인 있고요. 그러면 이 본인이 이 집을 처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숙권행위. 그러면 이 대리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대리인 있죠? 이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대리인이 있었는데 대리인이 또다시 대리인을 선임했다. 대리인이 중복되어 있죠.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 대리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중복되었다 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대리인. 그러면 잘 보세요. 복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하는 겁니다. 이 대리인이 자기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선임하는 겁니다. 근데 선임할 때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다라고 하는데요. 이 복임행위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니까 대리행위가 아니죠. 그리고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복임권의 범위가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의 범위와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의 범위가 차이가 있어요. 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선임했는데요. 그럼 이 대리인도 대리인, 복대리인도 대리인인데요. 누구의 대리인일까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대리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법률 행위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23페이지 맨 위쪽에 1번 의에서 1번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니까 대리행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3번에 보니까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이에요. 임의대리인. 자, 임의대리인은 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신뢰관계가 있잖아요. 갑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을을 콕 집어가지고 을에게 임의로 대리권 줬잖아요. 그 말은 갑이 을을 믿을만 하니까 대리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있겠죠. 신뢰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또 다른 대리인 선임한다라고 한다면 둘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 원칙 복임권이 없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맨 위쪽에 가로 2번에 예외 기억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승낙 있거나 본인이 승낙해줬다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죠. 뿐만 아니라 승낙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칙과 예외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2번에 보니까 임의대리인의 책임 범위. 자, 이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자, 선임했을 경우에 이 임의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선임했다든지 그 다음에 감독을 잘못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책임이 경감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병을 선임했냐면 이 본인갑이 지명을 했습니다. 야, 네가 복대리인 선임할 것 같으면 병을 선임해라. 본인이 지명을 했다고요.
따라서 본인이 지명한 사람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임이 경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없고요. 이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불성실하다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통지를 해주고 이 사람을 해임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했을 경우 그때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거기 2번의 임의대리인의 책임 범위에서 가로 1번 원칙 선임 감독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적임자를 선임했다든지 감독을 잘못했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다만 가로 2번의 예외 책임이 경감이 된다. 키워드는 본인의 지명. 그래서 부적임자다 또는 불성실하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통지 또는 해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 그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5페이지 맨 위쪽에 4번에 법정대리인 나와 있죠. 법정대리인 같은 경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네가 대리인이 돼야 된다.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대리하기 싫으면 당연히 다른 대리인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언제나 복인권이 있습니다. 1번 복인권에서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다. 언제나 복인권이 있습니다. 언제나 복인권이 있다. 그 다음 2번에 책임 범위. 언제나 복인권이 있다. 권한이 넓죠. 권한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책임도 무겁겠죠. 그래서 가로 1번 원칙 무과실 책임입니다. 선임 감독상 과실이 없을지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약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선임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선임 감독상 책임만 집니다. 그래서 원칙 예외 기억합니다. 그 다음 5번 복대리인의 복인권 관련해서 자,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 키워드는 언제나 임의대리인. 자, 봐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임의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임의대리인은 원칙 복인권이 없고요. 예외적으로 복인권이 있다라고 했고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인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다라고 하잖아요. 복임행위. 복임행위다 그 말은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했다 그 말이잖아요. 수권행위.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거죠. 따라서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했으니까 이 복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6번 볼까요? 6번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존속 그리고 현명의 문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잖아요. 따라서 이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대리인이 선임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요. 만약 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라고 한다면 복대리권도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대리인도 대리인입니다. 근데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이 복대리인이 대리행위할 때 본인 이름을 현명하게 하겠죠. 그래서 거기 1번, 2번 설명해 드렸고요. 126페이지 맨 위쪽에 3번 대리인 선임했으니까 대리인의 지시나 감독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 4번에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을 현명한다. 그 다음 5번 복대리인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게 되면 사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7번의 복대리군 소멸사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무권대리 문제가 나와 있어요.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안에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교과서 128페이지 128페이지 보시면 3번 계약의 무권대리 나와 있죠. 별 2개입니다. 해년마다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기본서에 정리를 다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설명 듣고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리권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대리권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뭐예요?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 대리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권대리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권대리 같은 경우에는 대리권은 없을 뿐이고요. 최소한 대리의사는 있는 거죠. 대리의사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대리행위로 인정됐을 경우에 무권대리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권대리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무권대리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가족 간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본인이 있어요. 자,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리인이 있네요. 자, 대리권을 받았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죠.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 수여받았어요. 그래서 이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 부동산 처분했습니다. 자, 이게 대리행위잖아요. 대리행위. 매매가 대리행위인데, 즉 이 매매는 법률행위인데 을이 본인을 대신해 사는 거니까 대리해서 법률행위 한다. 그래서 이걸 대리행위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 경우에 대리행위에 따른 효과 본인에게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리권이 있으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 갑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을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집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이 집만 팔면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집을 팔지 않고 있어요. 이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집을 팔았다.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리의사를 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앞에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이란 표현을 써야 되겠죠. 무권대리인.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했으니까 대리행위인데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대리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대리행위에 따른 효과 자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무권대리행위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무권대리행위 문제가 나오면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걸 기억하시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본인이나 상대방에 의해서 이 효과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유동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론적으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했다. 무권대리행위 문제가 나왔다. 이건 유동적 무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무효의 일종이기 때문에 효과가 일단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인이 있잖아요. 이 본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추인권이란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인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추인 거절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최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회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추인권의 문제 있죠? 추인권의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같은 경우는 최고권하고 그 다음에 이 철회권 있죠?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먼저 추인권하고 이쪽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추인권이라는 것은 낱말 그대로 쫓아가서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죠. 예컨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아버지도 이 집을 조만간 팔긴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아무리 잘 팔아도 4억 정도밖에 못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데리고 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이 집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5억 원에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계약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서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추인권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추인하겠다 그 말은 내가 효과를 받겠다 그 말인 거니까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추인권 행사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이 만약 을과 계약을 할 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 계약 관계를 아예 없던 걸로 할 수가 있어요. 이 권리를 철회권이다라고 하죠. 철회하게 되면 이제 이건 무효가 되겠죠.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고요. 철회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거든요. 하나의 법률 행위가 유효 또는 무효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유효 아니면 무효로 확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추인권을 행사해서 이미 유효로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대방은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철회권 행사했어요. 그래서 무효로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추인권 같은 경우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죠. 상대방이 처리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철회권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단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고요. 자, 추인권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사항들은 제가 기본서에 다 정리해놨는데 제가 이제 말로 좀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게요. 추인한다라고 뭐 하는 거냐면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효과를 받겠다라고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해야 될 것인가? 상대방이 문제가 되겠죠. 주의해야 될 것은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이 본인이 있잖아요. 효과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에게 넘어갔다, 승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추인함으로써 추인 효과가 발생한다, 유효로 확정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추인 효과가 발생하려면 그 전제 요건으로서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추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지만이 추인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추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추인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아버지가 추인했는데 아들한테만 추인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이 상대방은 이 계약 처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추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추인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상대방은 이 계약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약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게 되겠죠. 즉 추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인의 방법, 추인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인할 때는요, 법률행위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 추인을 한다든지 병정을 가해서 추인한다든지 아니면 조건을 붙여가지고 추인했을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추인 효과가 없다라는 것,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묵시 추인 관련해 가지고 있잖아요. 아들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돈을 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추인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냥 그 매매대금을 아무런 말 없이 받는 거예요. 매매대금을 받았다 이 자체가 추인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추인한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대금을 받았고요. 이 매매대금을 가지고 다른 부동산 매수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추인한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것은 추인 사실을 알고 단지 장기간 방치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묵시추인이 아닙니다. 묵시추인이다 이 말은 단지 침묵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 행위 속에 뭔가 추인 의사가 포함됐을 때 이걸 묵시추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인의 방법 그리고 추인의 상대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인으로서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요. 이제 무권대리 행위는 유효인 대리행위로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대리행위, 이 매매계약 무권대리행위가 1월 2일 날 행해졌다. 근데 추인은 2월 2일 날 했다라고 한다면 주의해야 될 것은 추인한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으로 무권대리 행위시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인 대리행위로 보는 겁니다. 즉 소급표가 있다라는 것,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행위로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인이 단지 효과를 받겠다 이거거든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추인했다라고 해서 무권대리인이 유권대리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효과 받기 싫으면 거절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하고 최대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최고 있잖아요. 우리가 민법에서 최고란 말이 종종 나오잖아요. 최고라고 하는 거는 궁금하니까 빨리 나에게 확답을 해달라고 독촉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을과 거래했는데 을에게 대리권이 없대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추인 안 해주게 되면 효과 못 물어가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이 이 계약을 추인할지 거절할지 궁금하기 때문에 빨리 확답해달라고 독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의해서 효과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물어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이 을과 거래할 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했을지라도 물어볼 수는 있겠죠. 따라서 최고라고 하는 것은 선하기를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최고할까요? 누구에게 추인할래 거절할래 물어보는 거니까 추인권 가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본인에게만 최고가 가능합니다. 최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확답이 없다는 것은 효과받을 마음이 없다는 거니까 뭐한 걸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비교를 좀 해볼까요? 철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상대방이 계약관계를 적극적으로 없던 걸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만 가능하겠죠. 따라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은 이 계약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철회권이라는 것은 선일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철회한다라고 뭘 해야 되겠어요? 의사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해야 될지 이게 쟁점이잖아요. 일단 이 상대방은 누구랑 계약했습니까? 무권대리인과 거래했으니까 무권대리인에게 철회한다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매매계약은 누구의 계약이죠? 본인 갑의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본인에게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상대방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 철회하게 되면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의 추인권, 그 다음에 상대방 최고권, 최대권 문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어떤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냐면 있죠. 이 무권대리인 있잖아요. 이 무권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무권대리인이 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를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문제가 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데요.
이 부분이 13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고요. 무권대리입니다. 무효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추인해주게 되면 효과 물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추인 안 해주게 되면 효과를 못 물어가잖아요. 효과를 못 물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되죠. 상대방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되게 되면 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될 때 책임 물어가는 거니까 상대방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 그 말은 본인에게 효과를 못 물어가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요건으로서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해야 됩니다. 만약 본인이 추인했다라고 하는 효과 물어가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됐으니까 책임 못 물어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 본인에 관한 요건에서 추인이 없을 것. 그 다음 상대방이 무권대리인 잡아서 책임을 물어가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책임 물어가겠죠. 따라서 선의 그리고 무가 치를 것. 그 다음 이 상대방이 계약관계를 철회하지 않았을 때 책임 물어가는 겁니다. 만약 철회했다 그 말은 책임 물어갈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요건은 무권대리인에 관한 요건입니다. 이 사람에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다, 제한 능력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제한 능력자 보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즉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그 다음 만약 이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무권대리 문제가 아니라 유권대리. 유권대리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겠죠. 상대방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됐죠. 그러니까 책임 못 물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못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요건으로서 우리가 아직 표현대리를 공부 안 했는데요. 만약에 표현대리가 성립해버리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가거든요.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으니까 책임을 못 물어가겠죠. 결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물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요건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됐을 경우에 이 상대방이 있잖아요. 무권대리인 잡아가지고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거나 즉 소유권 넘겨달라고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어느 하나를 뭐 하게 된다?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그래서 이걸 선택채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있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신뢰배상 문제가 아니라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이 받았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계약에 따른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했는데 누가 선택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무권대리인 선택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사람이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선택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128페이지에서 1번 본인 추인권 별 2개. 그래서 그 정리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맨 위쪽에 3번에 상대방 채권권 별 2개.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 맨 위쪽에 4번에 상대방 철회권 별 2개. 그리고 그 아래 5번 무권대리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 문제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135조 요건. 그래서 133페이지 맨 위쪽에 가로 2번에 요건 동그라미 1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그 6가지 요건이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 가로 3번에 효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선택채권인데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이 선택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있죠.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맨 위쪽에 6번에 무권대리인 지위와 본인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되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잘 나오는 부분인데 내가 한번 봐보세요. 지금 본인 대리인 만약에 아버지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했다. 상속의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관련 문제인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본인은 자 추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인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추인 거절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권대리인이거든요. 무권대리인. 자, 이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대방, 자,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전 등기까지 넘겨줘 버린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를 상속받는 건데요. 상속은 포괄승계잖아요.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집의 소유권도 넘어가고요. 뿐만 아니라 추인권, 추인 거절권도 넘어가게 되겠죠. 추인권 뿐만 아니라 추인 거절권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보세요. 이 무권대리인 을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았으니까 소유권 넘겨주는 게 가능하잖아요. 봐보세요. 애초에는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었으니까 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아니에요. 무효니까 이 등기도 무효 등기니까 이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상속받았잖아요. 이제 소유권 넘겨주는 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 무권대리인이 내가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이 계약 내가 인정 못하겠다. 추인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처음에 이 무권대리인이 아들이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그 말은 소유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상속받았으니까 소유권 넘겨주는 게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못 해주겠다 이것은 앞에 한 행동과 뒤에 한 행동이 모순되고 있죠. 모순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추인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 같은 말이 이 매매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상대방에게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미 상대방이 있잖아요. 이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취득하고 있을 때 과연 이 을이 병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을이 계약을 추인 거절할 수 없다. 무효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이 이 부동산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했다.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134페이지에서 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좀 봐두시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